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최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북한과 핵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자단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북한이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자단은 내일 오전 북한 원산행 항공편에 오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이 대선 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과 4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지난달 송 비서관을 조사한 뒤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돼 국회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인 양예원 씨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 수천 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실장을 내일 소환합니다.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밀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과 장식품 2.5톤 분량의 물품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대한항공 협력업체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 하와이 화산 인근 주민이 휘어오른 용암 조각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고온의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내뿜는 유독성 연무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주변으로 공사 차량 출입구 설치 반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서울 둔촌동 공사 현장인데요. 통학로와도 상당히 맞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일정을 잡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느껴지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체제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느냐는 향후의 북미 대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전망입니다. 북미 관계가 잘 돌아갈 때 한국의 역할도 윤활유처럼 잘 먹혀들었다는 것은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반대로 북미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을 때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보도해드립니다. 미국의 섬 비핵화 후 보상 방식에 북한이 공개 반발하면서 한미, 북미 간 조율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JTBC에 두 정상이 김 위원장을 완전한 비핵화 합의로 이끌기 위해 빠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핵화 완료 이전이라도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한미 두 나라는 일부 체제 보장, 제재 완화 조치를 하는 타협안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이 북미 정상의 비핵화 합의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한국 측의 조기 신뢰 구축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ICBM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시설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면 미국은 워싱턴 평양 연락사무소 개소 및 북한 주민의 생필품 관련 일부 제재 완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전 손턴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장기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일부 핵탄두 반출 같은 보증금에 대해 수용할 만한 초기 단계 보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없습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청와대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앞서 보도한 대로 비핵화에 따른 보상도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체제 보장 문제인 것 같은데 청와대 생각도 거기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외교 소식통들은 쉽게 말해서 현 상황에 대해 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딴 발언 이후에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턴 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 등을 계속해서 거론했는데 이는 비핵화 해법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 부분이 위협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도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서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사실상 맞교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문 대통령은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들고 갔을 텐데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내놓을 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문 대통령이 제시할 체제 보장 안에는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북한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도 이런 북한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체제 보장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정재윤 기자가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의 체제 보장 이건 어떤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 체제 보장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엊그저께 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수용할 만한 구체적인 방식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건 두 정상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남북미 3자 간의 종전 선언 그리고 적대적 행위 금지 약속 또 북미 간 연락대표부 교환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절차까지 어느 정도 약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도 이번 회담 이후에 명확하게 밝힐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을 북쪽에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 방법도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는 한미 정상이 따로 공동 발표문은 내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입장을 따로 정리해서 발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 이후에 북한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전히 조율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그런 합의된 내용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고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라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또는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점진적 보상안 등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난관을 넘어야만 합니다. 강경파들이 과거 북한과 이런 류의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에 북미 회담 회의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런 볼턴과 거리를 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집무실로 긴급히 불렀습니다. 같은 집무동에 있는 볼턴 보좌관 대신 2km 거리에 위치한 국무부의 폼페이오 장관을 호출한 겁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두 사람의 회동은 갑자기 잡힌 것이라며 이날은 북한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직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 폼페이오 장관의 힘이 더 실리는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두 참모가 같은 날 TV 출연을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 모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대규모 민간 투자에 대해선 한국 모델을 거론하며 지원 사격했습니다. 이후 볼턴 보좌관은 회담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에 인사 개입설에도 휘말려 입지가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볼턴 보좌관이 국가안보회의 개편 과정에서 비선에 의존해 지원자를 채용했다며 파장을 주시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 대화에 적극적인 참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공을 들인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의 주요 언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변의 조언을 구하면서 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측근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 결과물에 대한 회의론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묘수를 구하며 질문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위협 등 최근 며칠간 북한의 반응에 놀라워하고 화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미를 사흘 앞두고 심야 통화를 한 것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강경한 북한의 태도와 배경을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위원은 사흘 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북한 위기를 윈윈 방식으로 끝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군사 옵션을 단골로 언급해온 의원이 전원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밝힌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북미 간에도 지금 날선 발언이 오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일부에서는 여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내 시각 또 북미 관계가 다시 덜컹거리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금 매우 중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인데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참모진조차도 여전히 북미 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네. 원래 사실 지금까지의 구도가 트럼프가 혼자 거의 개인 플레이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폼페이오 정도가 사실상 트럼프의 이것을 수행하는 중이었으니까 사실상 미국 내 분위기는 어차피 부정적이었고요. 예. 지금 북한이 저런 반응이 나오니까 봐라 역시 북한은 여전히 과거의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회의론이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지금까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당황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성공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예. 볼턴과의 어떤 선을 긋는다는 점에서 일단 수습은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네. 판문점 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들은 말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와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얘기를 혹시 어제 한미 간의 정상 간에 전화 통화에서 이걸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면 이 부분을 또 물어볼 것 같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약간 욕심을 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예. 폼페이오에서 상당한 양보를 받았을 텐데 조금 더 밀어붙이면 또는 볼턴을 통해서 밀어붙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북한이 어떤 포기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찰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을 앞에 놔야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인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다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포기하는 리바식의 어떤 볼턴의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노선을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과연 북한의 지금 의중이 뭐냐, 전체 회담을 깨자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깰 의지는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한 답변이야 뭐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따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재 역할이라는 것이 북미가 서로 이제 관계가 다 좋으면 중재하기도 쉽고 힘도 실립니다. 그런데 사실 중재라는 것은 양쪽이 틀어져 있을 때 중재라는 것이 더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북쪽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존 볼턴이 리비아식을 강조할 때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건 북쪽에 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해줬다라든가 네. 뭐 이런 정도의 역할에도 좀 기대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만일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틀어졌다면 우리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데 있어서도 네. 북쪽에서는 그만큼 무게를 안 두고 받아들일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북한이 우리에 대한,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미국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상 미국에서 저렇게 나온 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과거의 종전선언, 예를 들어서 우리의 허락 없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미국에게 선을 긋는 행동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텐데요. 예. 오히려 미국에 대한 그것을 선을 긋지 않고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그걸 해석을 하면 지금 문 대통령이 가서 다시 중재 회의를 회복하라 하는 요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문 대통령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예정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으로 외신 기자들이 모이면 북한은 이들을 원산을 거쳐서 풍계리로 데려갈 전망입니다. 물론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쪽 기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쪽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기자들은 내일 오전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모이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들을 서우두 공항으로 데리고 가 미리 마련해둔 70인승 고려항공 비행기에 태워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원산엔 국제기자단을 위한 숙소와 프레스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까진 전용 열차가 특별 편성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 길쭉 간 철로를 정비하고 열차 시험 운행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제 폐기는 날씨 등을 고려해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취재진의 갱도 접근은 어렵고 인근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취재와 촬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폐기가 끝나면 취재진은 다시 열차편으로 원산 센터로 돌아와 영상을 송출해야 하는데 200km가 넘는 거리라 송출까지는 반나절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당초 북한이 생중계를 허용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때처럼 녹화 중계만 이뤄지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다른 나라 취재진은 내일 오전에 원산행 항공편에 오를 예정입니다. 근데 북한은 오늘도 우리 취재진 명단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자단의 방북 여부는 내일 오전쯤에 최종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 채널을 종료하면서 우리 기자단 명단은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연락관은 통지문을 받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우리 쪽에 전한 걸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통지문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공동 취재단은 일단 남북 정부 간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산행 항공편이 내일 오전 베이징을 출발할 예정인데 이때쯤 우리 기자단의 방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러시아 취재진은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이 대선 전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4차례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당시 드루킹 측으로부터 100만 원씩 2차례 모두 200만 원의 간담회 사례비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민정수석실이 이를 조사했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처음 만난 건 2016년 6월 국회의원회관 커피숍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송 비서관에게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살해를 한다며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자리엔 김경수 전 의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20분 만에 자리를 떠 돈이 전달되는 건 못 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송 비서관은 간담회 사례비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 비서관이 지난해 2월까지 김 씨를 만난 건 모두 4차례입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에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가 알려진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0일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은 20일과 26일 두 차례 대면 조사를 했고 대선 시기엔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만나는 게 캠프 관계자의 통상활동이라고 판단해 조사를 종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만난 사실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의 역할 때문입니다. 송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현재는 제1부속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여민관의 집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경호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 비서관은 제1부속비서관입니다. 제1부속비서관은 출퇴근부터 외부 행사 참석까지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는 자리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낸 송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잇따라 낙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캠프에 합류해 역시 일정을 담당하는 일정 총괄팀장을 맡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처럼 송 비서관이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인사들이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이 대선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인물이 송인배 비서관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수사를 이끌어온 경찰의 수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수사 전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은 드루킹 김 씨를 지난 대선 전 4차례 만났고 사례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에게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후 추가 설명에 나선 수사실무 책임자는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진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수사팀이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만난 사실을 몰랐다면 그동안 드루킹 일당의 통신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다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놓친 것이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김경수 전 의원을 재소환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소환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조사 사실을 청와대가 그동안에 왜 밝히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단 가장 크죠. 네. 송 비서관이 지난달 20일, 26일 두 차례 민정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 관련된 보도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야당에선 일부러 조사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실도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처음 먼저 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났던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당초엔 들은 바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면서 청와대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조사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는 대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지지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래서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 준 것 역시 그런 통상적인 활동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송 비서관이 받은 20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받는 통상적인 수준의 사례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뭐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 쟁점거리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엇보다도 최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에 의해서 사실 제1부속비서관은 모든 일정을 챙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좋은 공경용 소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하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두어 명이 이 사건에 관련됐다면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송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대통령이 꼭 연루됐다고 믿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수사 절차상 이 정도 사실이 밝혀졌다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조사 필요성까지 지금 야당에서 언급을 한 건데요.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더라도 그 뜻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드루킹이라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가 여권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정황만 나왔지 예. 여권 관계자가 불법을 지시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남 하동에 있는 화개장터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에 만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의원회관에 우리 의원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방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정치인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청와대 설명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송인배 비서관을 통해서 김경수 전 의원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친노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김 씨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친박계에 줄을 대려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김 씨 인터넷 카페 한 회원은 그가 정치인들을 양식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 씨가 정치권에 접근하려 애썼다고 그의 인터넷 카페 회원은 말합니다. 후광이라든지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고 많이 노력했죠. 김 씨는 2016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소개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송 비서관의 총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경공모 회원 부부를 통해서입니다. 이어 김 씨는 송 비서관을 통해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관심이 있던 선풀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걸었습니다. 또 대선 이후엔 차기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의원을 통해서입니다. 충남도청의 드루킹 관련 문건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핵심이었던 윤태영 전 대변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소개가 소개를 낳게 하며 인맥을 넓혀간 걸 두고 카페 회원은 정치인 양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양식하는 거죠. 이런 시도는 정권을 잡고 있거나 집권이 유력한 쪽에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카페 회원은 김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엔 박사모에도 접근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역대 13번째 특검 수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수사를 이끌어갈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도 오늘 마감됐는데 추천된 사람만 50여 명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6월 말을 전후해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 채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그리고 불법 자금 의혹 등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다룰 수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후보 추천을 마감했습니다. 본인 지원과 타인의 추천 등을 포함해 50여 명 정도가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재경 전 중수부장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상당수가 민감한 사안이라 부담스럽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협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 4명을 추릴 계획입니다. 이후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수사 준비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는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2심 전심으로 부결시킨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한 달 넘게 파행만 거듭해온 국회지만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지켜내는 데는 뜻을 쉽게 모은 것이죠. 김혜미 기자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관련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 연단에 올라 무죄를 주장하며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결국 참석한 275명 중 홍 의원 체포에 동의한 의원은 129명, 염 의원 체포에 찬성한 의원은 98명으로 과반인 138명에 모두 못 미쳤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6명 중에서도 반대표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저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졌다며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16번째입니다. 여야 불문, 혐의도 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오늘 필요한 반대표 수보다 34표나 더 얻어낸 염동열 의원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6장짜리 편지입니다. 한지에 써내려간 편지엔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이 빼곡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은 지역 구민의 고충 처리였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들이라면 남의 일 같지 않을 내용입니다. 결국 염 의원은 부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도 반대표를 34표나 더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진 제19 감싸기입니다. 1948년 재헌국회 이후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모두 16건입니다. 제출된 동의안 61건 중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까지 빼면 가결된 건 13건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무기명 투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저는 사실 그렇게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많지만 번번이 신용에만 그쳤습니다.
당장 19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6건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하러 갔다가 찍힌 사진이 유포되고 현장에서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유튜브 방송인 양예원 씨의 폭로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에 온라인에 불법 유포된 여성 모델의 사진 수천 장과 수십 기가에 달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진 유출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강압이나 성폭력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카메라를 든 남성 여러 명이 한 모델 곁을 둘러쌉니다. 한 남성의 지시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경찰은 최근 온라인에 불법 유포된 여성 모델의 사진과 촬영장 모습이 담긴 수십 기가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먼저 이런 사진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온라인에 유포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성추행 등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불법 사진 유출과 성추행 피해를 처음 폭로한 유튜브 방송인 양예원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 등을 협박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게 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실장 A 씨와 당시 촬영자들을 모은 동호회 모집책 B 씨를 내일 소환합니다. 사진을 찍었던 회원들 역시 곧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유명 유튜브 방송인을 시작으로 모델 일에 나섰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자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당시의 고통과 함께 사진 유포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맨정신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출될까 봐. 동물원의 동물이나 광대처럼 내가 왜 이 사람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야 하며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시작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모델 일을 구했습니다. PT 모델이라고 쳤을 때 뭐에 노출이 없어도 되고 얼굴이 안 이뻐도 되고. 현장에 도착하자 문이 잠겼습니다. 둘러싼 남성들은 갑자기 노출을 요구했습니다. 도어락 잠가주고 위에 잠금 다 잠가줄 테니까 그냥 벗어라. 계약서에도 없던 일을 강요당했습니다. 저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떡해요? 치아 엄청 어둡고 40대 아저씨인데. 노출 촬영에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 싫어하니까 전부 나이를 속여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를 뒤져봤어요. 밤새면서. 근데 진짜로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신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여성들이 몰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죠.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10,000명이 모인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이와 같은 목소리에 답을 하면서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홍대 남성 누드 모델의 몰카 사진이 유출된 사건에서 경찰이 여성 용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자 이전에 여성이 피해자이던 수사와 다르다며 항의한 겁니다. 성별에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은 일주일 만에 약 40만 명이 동참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대학로에선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항의 집회에 1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성별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은 여성분들께서 체감하는 어떤 불공정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홍대 몰카 사건은 제한된 수업 공간에 20여 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몰카 영상의 경우 촬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보다 여성 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찰이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자택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내란 주동자인 두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지켜줄 수는 없다면서 청와대 경비를 철수하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을 직접 지키는 경호 인력 일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담장 중간중간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자택 앞 도로 양끝으론 경찰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약 500m 떨어진 노태우 씨 집 주변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경찰은 내년까지 두 사람의 자택 앞에 배치된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먼저 올해 20%를 줄이고 내년까지 모두 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내란 수괴인 두 사람을 국민 혈세로 지킬 수 없다며 청와대에 경찰 경비와 경호를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엔 1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현재 경비 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철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변을 직접 지키는 경호 인력의 경우 올 초 10명에서 5명으로 규모를 줄인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 역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단 이 같은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짧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 수사 소식입니다. 관세청이 오늘 대한항공의 한 협력업체 창고에서 이들 일가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수십 박스의 그림과 각종 장식품 등을 찾아냈습니다. 양도 많아서 2.5톤 트럭이 필요했습니다. 조 회장의 큰딸 현아 씨의 통화 내역이 핵심적인 단서가 됐는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인천본부 세관 압수창고에 2.5톤 트럭이 도착합니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 수십 박스를 내립니다. 박스에는 크리스마스 용품, 그림, 추수감사절 용품 등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전부터 6시간 동안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한항공 협력업체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밀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찾아낸 겁니다. 관세청은 조 회장의 큰딸 현아 씨가 자주 통화한 인물을 추적한 결과 이곳에 일가의 물건이 숨겨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품 중에는 장식품과 그림, 장난감 등 구체적인 물품명이 적힌 것을 비롯해 가구 등으로 추정되는 대형 박스도 있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 물품이 총수 일가와 관련된 장소에서 창고로 옮겨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확보한 압수품이 조 회장 일가의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밀수, 탈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압수품 출처를 정밀 분석한 뒤 총수 일가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딸 조현민 씨에 이어서 이명희 씨도 오는 28일에 경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이명희 씨는 인천의 호텔 공사장과 자택 등에서 직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지난 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서 어머니까지 세 모녀가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두 딸에 이어 이명희 씨도 오는 28일 경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한진그룹이 인천에 호텔을 증축하던 중
이 씨가 현장의 조경업체 직원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씨는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땅에 떨어진 부품을 발로 찹니다. 직원의 등을 밀치는가 하면 팔을 잡아 끌기까지 합니다. 또 2013년 평창동 자택공사 때도 작업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녹취 파일이 나오는 등 이 씨의 갑질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직원과 이 씨의 운전기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기 전까지 더 많은 피해자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차량 운반선에서 오늘 아침 불이 났는데 아직 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던 차들이 불에 타면서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원 28명은 빨리 대피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천항 일부두에 정박한 5만 톤급 차량 운반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80여 대와 대원 240여 명,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아직도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4명을 포함해 배 안에 있던 선원 28명은 긴급 대피했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배 외벽을 절단하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불에 탄 차량 등에서 나오는 연기와 유해가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는 리비아로 수출하기 위해 실은 중고차 2,400여 대가 있었습니다. 11정 선주 쪽에 있는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연소되면서 발생한 연기와 농연으로 진입이 곤란하였고 소방당국은 배 11층에 있던 차량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성혁입니다. 지난 주말 평택의 고층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서 주민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아령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 최모 씨는 아령에 맞아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빨간 1.5kg짜리 아령 2개가 그 환자 주변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많이 고통을 호소해가지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아파트 고층에 사는 7살 아이가 아령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령 소유주 찾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방송하고 그다음에 가가호 탐문하는 과정에서 애기 엄마가 자기들 거라고. 경찰은 오늘 오후 아이를 불러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렸는지 고의로 던졌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7살이어서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원 등의 보호 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워낙 어려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증거가 새로 나오면서 법리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 정모 씨에 대한 의사 소견서입니다. 정 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져 지난 17일 수술을 받았는데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 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 측은 가해자인 31살 박모 씨 등이 폭행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 씨 등을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폭행을 해서 눈에 시력이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도 살인 미수가 인정됐고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들을 검찰에 넘기며 공동상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새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 미수죄 적용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팀을 구성한 광주지검도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후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가해자 일행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또 가해자 8명 모두 폭력 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31살 박모 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 분출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분출하는 소리가 제트기가 이륙하는 소리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튀어오른 용암 파편에 맞아서 크게 다친 사람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분출한 용암이 강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미국 언론은 분출 소리가 마치 제트기 수십 대가 이륙하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밤새 흘러내린 용암은 도로를 가로막고 열기를 뿜어냅니다. 곳곳에선 증기와 가스도 뿜어져 나옵니다. The lava crossed Highway 137 in the middle of the night. Obviously, this is the result of that.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지난 3일부터 보름 넘게 화산재와 가스, 용암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용암으로 인한 중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집 3층 베란다에 서 있던 남성이 날아온 용암 파편에 부딪혀 다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Not sure if that person was supposed to be in that area. Word I hear he's up on the porch of a house and a lava bomb hit his leg and he got injured. 당국이 대피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산가스 배출량이 3배 늘어나고 화산재가 넓게 퍼지면서 호흡곤란이나 눈충혈,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렇게 첫 중상자를 낸 용암 파편은 작은 것도 치명적입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만드는 유독성 연기 구름이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하와이 주민의 큰 상처를 입힌 물질은 용암 파편입니다. 라바 스패터로 불리는데 냉장고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작은 조각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게 하와이 카운티 측의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상을 입은 남성이 정강이부터 발까지 크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용암은 약 6km를 흘러 해안 고속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약 섭씨 1100도의 고온입니다. 이 용암이 바닷물에 닿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뿜어내는 유독성 연무 레이즈가 새로운 위협입니다. 레이즈는 용암인 라바와 연무인 헤이즈의 합성어로 염산가스와 미세한 흑요석 입자가 섞여 있습니다. 민방위 당국은 레이즈가 폐 손상과 눈과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2000년에 발생한 레이즈로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즈에서 나온 산성비는 배터리의 산을 희석한 것과 같은 성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 5.0의 지진도 잇따랐습니다. 용암 분출구는 23개로 늘었고 주택 4채가 더 파괴되면서 4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강원도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걱정들에 대해서 강원도는 과장된 얘기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집중호우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올 거라 더 걱정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배수로에 넘쳐 흐릅니다. 중장비가 도착했지만 강처럼 불어난 흙탕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내린 비로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스키장 아래 주민 6명이 산사태 우려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나와보니까 여기저기 다 물인 거예요. 한강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흘이 지났지만 스키장엔 침식과 붕괴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배수로에 흙과 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흘러내린 물이 중간에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아래를 보니 토석에 가로막혀 배수로가 아예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모의 실험에선 시간당 75.2mm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측은 현장 사정을 모르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30.5mm였고 사흘간 내린 비의 양을 다 더해도 80mm가 채 안 됐습니다. 이거보다 몇 배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가 지빙고모가 다 쓸려간다는 얘기지. 강원도는 재해 예방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사는 다음 달 중순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틀 전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20분 넘게 이들이 방치돼 있었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감독하는 현장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숨진 용역업체 직원 4명은 아침 8시 47분에 발견됐습니다. 논일을 하러 가던 마을 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들이 발견되기 1시간쯤 전에 근처에 있는 유구 나들목으로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10여 분을 달려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토대로 아침 8시 24분 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적어도 20분 이상 방치됐다는 겁니다. 떨어지셔갖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독자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있었던 현장 감식에서는 계단을 고정하는 곳에 끼워져 있던 볼트 8개 중 2개가 도면에 나와 있는 것보다 크기가 30mm나 작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부서진 데는 약간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껴지면서 더 볼트 구멍의 위치도 조금 밑으로 좀 과다하게 내려가 있는 거 아닌가. 경찰은 계단 시공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고 부실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병원만 알고 있던 의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국내 병원들 중에 처음입니다. 환자들의 알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동참한다면 그동안 이름만 보고 큰 병원을 선택했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해 폐암 수술 후 사망한 사례는 없었지만 환자의 4%는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렸다. 매일 병원에선 한 건 안팎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의료 서비스 지표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위암이나 폐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수술 성적표나 낙상 환자 현황 등 병원으로선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 중 절반은 질병의 종류나 중증 정도와 관계없이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사고 같은 것도 걱정되고 저희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안정적이고 좀 믿을 수 있게 그런 병원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때문에 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참고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가 병원 홍보 수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체 평가 자료 공개에 그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타계로 주요 재벌들의 승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대 4대로 상속이 거듭될수록 총수의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주요 재벌 총수의 우호 지분은 모두 끌어모아도 20-30% 정도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주요 의사결정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경우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LG가 사세인 구광모상무는 그룹 지주회사의 지분을 6%가량 갖고 있습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아도 지분율은 17%에 그칩니다. 이 과정에서 1조 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내야 해 지분율을 온전히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총수와 친인척, 계열사 등이 보유한 우호 지분율은 평균 39% 수준이었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34%이고 핵심인 삼성전자는 17%대에 그칩니다. 현대차그룹은 34%, SK와 LG그룹은 각각 26%와 36%대입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사례처럼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선 우호 지분만으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주요 그룹 상장사의 단일 최대 주주 혹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따르는 행동 지침인데 시장에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2주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의 참여로 뽑는 톱 소셜 아티스트 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죠. 방탄소년단의 신드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수상자 후보를 하나씩 부를 때부터 팬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Justin Bieber, BTS.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이 뽑는 인기상으로 여겨지는 톱 소셜 아티스트. 한국 가수가 이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And this time we had a chance to think about what social really means for us. 한국말로 불리는 노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전 세계적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청춘들의 삶과 꿈을 담아낸 노래는 누구나 공감하고 열광하게 만듭니다. 유튜브에선 DNA와 불타오르네, 쩔어, 피땀 눈물 같은 노래를 보고 들은 숫자가 3억이 넘었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멤버들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팬덤도 특별합니다. 5년 전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에서 벗어나 음악을 지켜내겠다며 꾸려진 방탄소년단. 이제 그들의 노래는 전 세계를 흔드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계약 반대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150여 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온 10여 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국회가 상여금과 수당, 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줄이려 한다며 논의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복리에서 5톤 트럭이 승용차와 부딪힌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8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화물칸 고정식 적재함에 실려있던 경주용 말 5마리는 소방대원과 근처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배우 윤태영 씨가 지난 13일 저녁 서울 논현동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떠난 윤 씨는 6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년 정도 남기고 가석방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정치인들의 들러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소집됐습니다. 선수들은 패션쇼 같은 특별한 무대에 섰습니다. 월드컵을 알리기 위한 웹드라마도 공개됐습니다. 깜짝 발탁된 20살 이승우 선수의 소감은 끼가 넘쳤습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박대리도 축구 보러 가? 제가 축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월드컵 열기가 살아나지 않자 축구협회는 웹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선수들은 팬들이 우러러보는 무대에 세웠습니다. 한국 축구 10번째 월드컵 출전길에 오르는 후배들을 위해 축구 전설들도 함께 걸었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끼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월드컵은 선수 선발부터 파격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표팀에 한 번도 발탁된 적이 없는 이승우는 아직도 태극마크가 믿기지 않습니다. 이거 싫어하냐?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권창훈이 부상으로 제외되는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특별한 출정식을 마치고 곧바로 첫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컵에 나설 23명의 선수를 뽑기 위한 경쟁도 시작됐는데 20살 이승우가 살아남을지가 관심을 끕니다. 신태용 감독은 독일, 스웨덴, 멕시코가 한 조에 묶인 이번 월드컵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자 통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아슬아슬한 등굣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교문 바로 옆으로 커다란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학생들도 불만이고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학교 정문 주변으로 곳곳에 공사 차량 출입구 설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이후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 작업을 위한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빈 아파트들을 허물고 12,000가구가 새로 들어서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합니다. 부지 면적만 축구장 72개의 크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 옆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요, 교문 한 곳을 함께 쓰고 있는데요. 매일 등하굣길이면 2,00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 몰리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교문 건너편으로 재건축 단지 공사장 차량들이 드나드는 진출입로가 생긴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과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거나 바로 맞닿아 있는 학교는 초중고교 4곳으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와 겹칩니다. 부지 면적이 넓고 공사가 대규모인 만큼 각종 중장비와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학교 주변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등하굣길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애들 다 다니는 길로 지금 아이가 항상 이쪽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겁나죠. 덤프는 아이보다 키가 훨씬 크잖아요.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에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 공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은 공사장 옆으로 등하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굣길마다 선생님들도 안전지도에 나섭니다. 공사 차량이 들락날락거리고 이게 차길이 바로 옆이래가지고 좀 위험성이 선생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습니다. 한 반에 한 몇 명 정도나 자전거 타고 통학해요? 3분의 1 정도에서 반 정도 타요.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학생들은 이렇게 대로변에 설치된 도로를 따라서 학교를 오가야 합니다. 제 뒤로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트럭이 서 있는데요.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아서 사각지대도 많고 그만큼 제동거리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사장을 오가는 공사 차량 진출입구가 교문 바로 옆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양이 25톤 트럭에 4만 대 분량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400대 정도가 학교 앞 주 게이트로 출입을 하게 되는데 학교 시간이 되면서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교문 주변은 매우 혼잡해진 모습입니다. 이 교문 바로 옆 2차선 도로를 따라서요, 공사 차량 진출입로가 여러 곳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사 차량들과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뒤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설사 측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쪽으로 차량을 진행을 못하게 하면 공사를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앞쪽에서 막아가지고 완전히 온도 배치해서 학생들도 차량도 관리해주면 그게 차라리 안전하지. 진출입로 설치 허가권을 가진 관할구청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행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부모들은 그쪽으로 안 냈으면 좋겠고 시공사들도 난감한 거예요. 논의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건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공사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부터 먼저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길들일 수 있는가? 전설적인 레이싱카를 결합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세단과 608마력의 스포츠카를 창조할 수 있는가?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로움을 보라, 눈앞에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을. Beast in a suit, the all-new BMW M5.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전 세계 컴퓨터의 수요는 기껏해야 5대가 전부일 것이다. 자동차가 철도를 대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긴 미국에서 군용으로 시작한 컴퓨터, 그 시조는 ENIAC으로 엄청난 크기의 그 계산기가 돌아갈 때는 막대한 전력 소비 때문에 도시 전체의 전기불이 약해졌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컴퓨터가 뒤덮은 오늘을 당시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겠죠. 철도 역시 자동차에게 길을 빼앗기기 싫었을 테니까 저런 식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테고 말입니다. 익숙했던 체제와 사고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더군다나 그것이 컴퓨터나 자동차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의 문제라면 1993년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11살짜리 소녀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소녀는 학교에서 본 텔레비전 광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는 미국의 모든 여성은 매일 기름진 냄비나 프라이팬과 씨름하고 있다 였는데 소녀는 여성만 주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때 크게 화제가 돼서 결국 세제회사는 한 달 뒤에 광고 문구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꿨죠. 11살의 그 소녀는 다름 아닌 메건 마클. 유엔에서 성평등 운동에 앞장섰고 지난 주말에 결혼식장에서도 홀로 입장했으며 남편에 대한 복종 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짓 남의 나라 얘기로 빙빙 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회 역시 이른바 젠더 문제가 폭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제기되고 논쟁이 되는 중이죠. 메간과 해리가 결혼식을 가졌던 바로 그날 서울에서 10,000명씩이나 모였던 주말의 집회 역시 그런 우리 사회 논쟁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쟁의 끝에서 먼 훗날 남성이나 여성들은 아니 사람들은 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모든 것이 예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경찰이 집계한 그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한 96% 정도 수준입니다. 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거율 96%라는 통계를 말했습니다. 96%, 그러니까 거의 모든 범인을 잡아서 처벌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통계가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오대영 기자, 96%라는 숫자가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검거율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검거 건수에서 네. 발생 건수로 이걸 나눕니다. 그리고 네. 100을 곱하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가장 최신 통계가 2016년인데 94.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이 말한 96%와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 못하는 통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공식의 저 분자에 해당하는 검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검거는 사전적 의미가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또는 구속의 개념으로 인식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검거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기소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6%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6년 통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통계에 따라서 검거된 사람이 4,491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구속 기소는 3%, 불구속 기소가 86%였습니다. 그리고 불기소가 11%였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건수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거는 실제로 유죄를 하거나 기소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피의자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다, 입건을 했다라는 게 검거의 의미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청장이 말한 96%하고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 발생 건수인데요. 네. 이게 분모입니다. 이게 분모가 덜 집계되면 검거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건의 발생 건수는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숫자를 집계해서 계산합니다. 검거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리젝을 하는 거죠. 그냥 입건 자체 하지 말자. 통계 기록 자체 안 남겨버리는 거죠. 검거율이 높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유능하다. 완전 범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이용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른바 암수 범죄가 이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통계라는 건데 그러면 좀 정확한 통계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수사 기록들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수치를 합계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이 그런 통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거율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철성 청장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청장은 검거율은 높은데 징역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96%의 검거율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경찰이 검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범죄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간절하면 통한다. 잡았습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 그리고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긴 했더군요. 예, 간절히 원해서 결과는 부결이 됐는데요. 특히 염동열 의원은 반대표가 172표로 이 표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의원도 최소 20명 이상이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배경에는 염동열 의원의 간절함도 일부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면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을 때 염의원이 저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부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은 염의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힘내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예. 마치 지금 선거에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일단 저 외관상 보기에는. 맞습니다. 예. 염동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반대표, 즉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미 A4 용지로 몇 장 다 보냈다면서요? 예, 친전을 다 보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문자로도 또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전날이나 전전날에 보낸 문자가 있었고 또 보낸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에게 다 호소를 했었고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며칠 전 염동열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고 편지, 앞서 언급한 이 친전도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몇몇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의원 사무실을 거의 다 찾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염 의원이 오늘 저렇게 이제 본인의 간절함, 억울함을 잘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듯이 마치 결과를 기도하는 모습도 저렇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지역 기업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인데요. 이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동업자 의식이 작용됐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앞서 봤다시피 다양한 방법의 간절함이 통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불체포 특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또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간절하면 통한다라는 것이 그게 불체포 특권의 취지와 맞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부터 일단 드는군요. 의원들이 친소 관계나 또는 해당 의원이 간절하다고 해서 이 법을 물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걸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KTX 어느 공무원. 오늘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부겸 장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에 한 KTX 탑승객의 목격담이 오늘 올라왔는데요. 예. 어제 KTX에서 한 승객이 자리 문제로 승무원에게 큰 소리로 좀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승무원이 여러 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웃어 지금 이러면서 웃을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 이제 진상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예, 해당 목격담을 쓴 사람도 진상 아저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이 목격담을 적은 사람은 그 뒤에 한 승객이 이걸 말렸는데 이 두 사람을 표현하기를 앞서 언급한 이른바 진상을 부리는 그 승객을 쌈 아저씨로 표현하고 말리는 사람을 말리는 아저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걸 그대로 하면서 보면 쌈 아저씨가 말리는 아저씨에게 당신이 뭔데 그래? 라고 소리를 치자 말리는 아저씨가 지금 왜 갑질을 하냐? 왜 여승무원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윽박지르냐? 이렇게 또 같이 맞섰습니다. 예. 그러자 쌈 아저씨가 당신이 뭔데? 당신이 공무원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돼. 뭐야 당신 하니까 이 말리는 아저씨가. 공무원이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쌈 아저씨 입장에서는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물은 건데요. 예. 말린 아저씨가 나 공무원이다. 마침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이러는 거 두 번째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두 사람이 조우했던 적이 있었나 보죠? 이건 서로 만나지 일단 않았겠죠. 말리는 아저씨의 주장이고요. 이거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주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KTX 측에 혹시 이른바 쌈 아저씨가 여러 번 목격된 적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예. 그런 아저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코레일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돌아왔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다음이요. 결국 직원이 뜯어 말렸고 쌈 아저씨는 다른 칸으로 갔는데요. 이 목격자가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밝혔는데 처음에는 이 목격자가 스스로 공무원으로 밝힌 사람을 보고 동사무소 계신 공무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김부겸 장관이다 얘기해줘서 그렇게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동사무소도 행자부 장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김부겸 장관 측에 해당 사실이 맞냐라고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김 장관의 측근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김 장관이 민망하게 뭐 그런 걸 묻냐 그냥 함구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좀 민망할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쌈 아저씨? 그분의 어떤 그 다음에 반응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목격자 그리고 김부겸 장관의 얘기만 있는데요. 쌈 아저씨가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고 제가 철도공사 측에 물어보니까 원래 오후 4시쯤에 동대구역에서 김부겸 장관이 탔고 그 다음 대전역에서 이른바 쌈 아저씨가 승차를 했는데 열차가 약간 지연되면서 좀 늦게 왔는데 자기가 탈 열차보다 앞 열차를 이게 내 열차인가 보다 하고 타서 좌석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 때문에 승객의 이른바 진상을 좀 부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얘기한 김부겸 장관과 고성이 오갔고 결국 자리를 피했었는데 나중에도 이 이른바 쌈 아저씨는 해당 승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나저나 김부겸 장관의 입장에서 정치도 꽤 이렇게 오래 하고 또 장관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있는데 몰라봤다는 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장관들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구의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 대전에서 승객은 탑승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다르다고 장관 얼굴을 알았습니다. 넘어가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나도 모르는 동생으로 적었습니다. 누구 동생입니까? 오늘 대한애국당의 한 시의원 출마 후보자가 갑자기 본인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동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인 도종환 씨의 친여동생입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의 친여동생과 김여정과 같은 사이입니다. 근데 이거 들으니까
친여동생 일단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도정환 장관은 전혀 아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다고 근데 밝혔습니다. 그 김정은, 김여정은 왜 나옵니까? 비유를 그러니까 오빠 동생의 관계를 예. 김정은, 김여정으로 비유를 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된 오빠 여동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럴까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요. 도경자 후보는 청주에서 목사로 하다가 청주시의원에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도정환 장관의 친여동생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 장관 측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도 장관은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다 숙자 돌림입니다. 도경자 씨는 이 사람은 도경자하고 이 사람은 도경자 씨는 전혀 친동생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보좌진도 도 장관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경자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체부에서 저렇게 해명 반박 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내 동생이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도경자 씨의 또 반론이 있습니까? 제가 그 반론을 들으려고 도경자 씨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8시 전까지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만 안 된 것이 아니고 대한애국당에서도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여러 번 도경자 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전에도 도경자 씨가 장관 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위 파악은 안 된다. 도경자 씨가 이제 이른바 대한애국당의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친박 집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간 이런 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허위 사실로 되면 선거에 나온 후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도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밤부터는 비가 오고 모레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예. 오늘 온누리 기자하고 강신우 기자가 뉴스 끝나자마자 나와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월드컵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future's just a place we've never been. History say we're doomed to make the same mistakes between the two. I can't decide. Really, I must choose a side. I guess I'll wake up smarter one fine day.